어서 오십시오. 소리로 듣는 책방 오디오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 들려드릴 작품은 정혁종 작가님의 야한 옛날 이야기 중에 한 편인데요. 제목은 어우동의 방탕입니다. 조선 성종식이 장안을 떠들썩하게 한 간통 스캔들의 주인공이죠. 조선시대 금기에 가까운 간통 사건을 일으켰기에 가문에서 파문되어 성을 뺀 자신의 별명인 어우동으로 기록되어 알려져 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황금무도한 연산군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이번엔 어우동의 방탕함은 어떤 재미가 있을지 지금 바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본문 낭독 시작할게요. 어른들의 야한 옛날 이야기. 정혁종 지음. 어우동의 방탕. 어우동은 조선시대 최대의 성 스캔들을 일으킨 여인이다. 본명은 박어우동으로 왕실과 친척 집안 태생의 사대부 가문이다. 조선시대 당시 금기에 가까운 간통 사건을 일으켰기에 가문에서 파문당하여 성을 뺀 어우동이란 이름으로 기록되었다. 일부 문헌엔 어울우동으로 기록되었는데 같은 인물이다. 어우동의 집안은 지체도 높고 부유했으며 재주 또한 뛰어나서 시문도 잘했으나 행실이 음란하여 장안에서 소문이 났다. 일찍이 왕실 태강수에게 시집갔으나 남의 부인이 된 뒤에도 행실은 방종하여 막을 수가 없었다. 은장이와 망치. 마님, 은장이가 동네에 들어왔는데요. 인물이 아주 훤칠하다고 합니다. 어허, 그러냐? 그럼 어서 그 은장이를 데려오도록 해라. 어우동이 데리고 있는 여종이 어디서 은장이가 동네에 들어왔다는 소문을 듣고 어우동에게 고했다. 조선시대 돈fon깨나 있다는 양반들은 은장이를 집으로 불러들여 기숙게 하면서 집안에 필요한 여러 기물들을 주문 생산하곤 했었다. 며칠 후 여종이 은장이를 데리고 왔다. 키도 크고 풍채도 좋은 것이 무관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은장이건만 어우동에겐 더없이 편한 사람이었다. 네가 은장이냐? 그 문으로 가장 진물을 잘 만드느냐? 예, 마님. 타지에서 소문이 나서 여기 한양까지 와보았습니다. 일거리만 주신다면 제 한 몸을 바쳐 진귀한 물건을 만들어 보겠사옵니다. 알았다. 내 수고비는 두둑히 주겠다만 매사에 나의 허락이 떨어져야 하느니라. 예, 마님. 뭐든지 분부만 내리십시오. 이렇게 하여 은장이는 어우동의 행랑채 문간방에 기거하면서 여러 가지 가장 진물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마당에는 이제까지 보지 못한 여러 가지 공구들이 차려지고 한쪽에는 숯불을 피우고 풀무까지 마련되었다. 그리곤 어디서 구했는지 연하문 살 먹은 사내아이를 데려와서 잔심부름을 시키고 있었다. 어우동은 간간히 나타나 은으로 만드는 숟가락 젓가락을 보고 작은 대접, 술잔, 촛대 등을 만드는 것을 보느라고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 저런 건강한 체구에 손재주가 비범하군. 오어라, 오늘 저녁상에는 은장이에게 술상을 올려라. 예, 마님. 어우동은 무슨 생각인지 술상을 올리라고 하고선 내실에 들어왔다. 내외가 분명한 시절이라 서로 마주할 수는 없었다. 해가 넘어갈 무렵에
임시로 차려진 대장간 옆 들마루에 은장이와 사내아이가 앉았고 곧바로 5월이란 계집종이 저녁상을 들고 나왔다. 이거 마님께서 드리라고 술상을 봐왔습니다. 맛있게 많이 드세요. 아이고, 예. 은장이는 고마워서 어쩔 줄을 몰라 했고 옆에 있던 사내아이도 싱글벙글 좋아한다. 그렇게 술상 겸 저녁상을 다 먹을 무렵에 어우동이 나타났다. 이보게 은장이 잘 먹었나? 예, 마님. 덕분에 아주 잘 먹었습니다요. 체구만 컸지 행동은 정반대였다. 작은 체구에 아담하게 생긴 어우동 앞에 황소처럼 큰 체구를 가진 은장이는 굽실거리면서 고개도 제대로 못 드는 형편이었다. 자네 쇠붙이만 잘 다루고 사람은 못 다루나? 예? 무슨 말씀이신지요? 뭐 별거 아니고 내가 요즘 허리가 아파서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것세. 아이고, 마님. 그러면 의원한테 가보셔야죠. 저희 같은 은장이들이 사람 몸을 뭐 합니까? 그냥 망치질이나 잘하죠.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누가 허리를 좀 주물러 줬으면 해서. 마님, 5월이가 있지 않습니까? 5월이가 무슨 힘이 있나? 밥상 드는 것도 힘들다고 꾀를 부리는데. 어우동은 무슨 심산인지 은근한 수작을 은장이에게 걸기 시작하였다. 허리 주무르는 거야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외간 남자인데다가 대감님께서 아시면 저는 치도건을 맞아 죽습니다. 그런 건 네가 걱정 안 해도 된다. 지금 대감께서 멀리 외지로 출타 중이라 하루 이틀 사이에 돌아오시지 못한다. 정 그러시면 제가 등목이라도 하고선 들어가서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느라 땀 냄새가 절어 있거든요. 알았다. 좋도록 해라. 사실 어우동은 사내에 굶주려 있었다. 어찌된 일인지 시집와서 3년이나 지났건만 아이가 들어서지 않고 대감은 이 핑계 저 핑계로 첩을 들여 세웠을 뿐만 아니라 무슨 시외가 있네, 어디 사냥을 나가네 하고 집을 비운다. 게다가 수시로 기방을 출입하고 멀리 타지로 여행을 하는 등 툭하면 한두 달이나 집을 비우고 있으니 한창 불타오를 어우동에겐 독수공방이 창살 없는 감옥이자 밤마다 허벅지를 꼬집어야 하는 고문이었다. 마당에 몇 그루 있는 연분홍 복사꽃이 활짝 피어서 어우동의 춘정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었다. 마님, 은장입니다. 그러냐? 어서 들어오거라. 어우동은 스스럼 없이 안방 문을 열고 은장이를 맞이하였다. 어우동은 단아하게 단장을 하고 비단 보료 위에 비스듬히 앉아있고 은장이는 몸둘 바를 몰라서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인 채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용 모양의 은촛대에서 촛불이 길게 위로 뻗쳐 올라가고 있어서 방안이 제법 훤하다. 이 은촛대도 이번에 은장이가 만들었기에 은장이는 눈길을 둘 데 없이 당황하다가 은촛대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자네 뭐 그리 어려운가? 예, 아닙니다. 너무 송구스러워서. 저 같은 상놈들이야 이런 양반집 내시를 구경도 못하는 신세이니 송구스럽기만 합니다. 공연히 크게 마음 뜰 것 없다. 저 때를 유심히 보는구나. 그게 이번에 자네가 만든 거지? 모양새가 예뻐서 그런지 촛불도 이전보다 더 환하다. 예, 감사합니다, 마님. 그러지 말고 이리 와서 허리를 주물러 보거라. 요즘 와서 허리를 삐끗한 적도 없는데 그냥
부단히 아프구나. 예, 그럴 때도 있습죠. 이렇게 하여 어우동은 보료 위에 엎드려 있고 은장이는 그 옆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허리를 주무르기 시작했다. 말캉말캉하면서도 탱탱한 살집의 촉감이 은장이의 두 손을 타고 머릿속으로 들어가 온몸으로 퍼지기 시작하여 황홀하기까지 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은장이는 꿈결 속에서 허우적대는 것만 같았다. 좀 시원하다. 더 세게 주물러라. 그 위하고 더 아래쪽하고 골고루 주물러. 예, 예. 은장이는 허리 위쪽 등에서부터 아래쪽 둔부 근처까지 주무르기 시작했다. 아까보다 더 강렬한 촉감이 손에 전해져 왔다. 은장이는 허공에서 걷듯이 허방지방 손놀림을 하고 있었다. 아이고, 정말 시원하다. 당장에 요통이 다 나은 것 같다. 어우동은 그러면서 돌아 누웠다. 이왕 주무르는 거 여기 배도 좀 밀어봐라. 무엇에 얹혔는지 속이 좋지 않을 때가 많다. 5월이년에게 배를 밀어보라고 해도 시원찮다. 작은 손으로 슬슬 문대고 있으니 감질만 나더라. 어우동은 태연하게 은장이에게 배를 밀어달라고 하니 은장이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였다. 아니되옵니다, 마님. 남녀가 유별한데 누가 알기라도 하면 소인의 목숨은 없습니다. 은장이가 애원하다시피 우는 목소리를 내었다. 괜찮다니까 그러네. 여기 아무도 없어. 걱정 말고 조금만 배를 밀어봐. 자네 손으로 몇 번이면 채기가 다 내려갈 것 같아. 어우동이 몇 번 채근을 하니까 은장이도 할 수 없다는 듯이 두 손을 어우동의 배에 대고 살살 쓰다듬어 밀기 시작했다. 아까보다 훨씬 더 이상 야릇한 감흥이 생겼다. 더 세게 힘있게 위아래로 밀어봐. 거기 위 명치부터 배꼽 아래까지 쭉쭉 밀어. 예, 예, 마님. 은장이는 반강제적으로 어우동의 배를 밀기 시작했는데 그때 갑자기 코끝에 이상 야릇한 향기가 스며들었다. 이게 바로 사양 냄새인가? 부잣집 만화님만 갖고 있다는 사양 냄새인 것 같았는데 갑자기 그 순간부터 은장의 배꼽 아래 남경이 뭉클뭉클 부풀기 시작하여 주체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은장이는 엉덩이를 뒤로 뺀 채 부지런히 어우동의 배를 밀고 있었다. 망치질에 비하여 힘든 일이 아니건만 금방 온몸에서 땀이 나고 숨까지 가빠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무심결에 은장이의 남경이 어우동의 허벅지에 닿은 모양이었다. 아니, 너 이게 뭐냐? 뭐로 내 허벅지를 치는 것이냐? 예, 예.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라고? 네가 딴 마음을 먹고 괴춤에 망치를 가져온 게 아니냐? 내 이놈! 아이고, 아닙니다. 망치 없어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습니다요. 은장이는 재빨리 한 걸음 물러나서 변명을 늘어놓았다. 아니긴 뭐가 아니냐? 내 이놈! 내가 지금 혼자 있다니까 어떻게 나를 해치고 뭘 강탈하려고 그러지? 아닙니다.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요, 마님. 살려주세요. 은장이는 무릎을 꿇은 채 머리를 땅에 대고 비굴하게 애원을 했다. 그러냐? 그렇다면 괴춤에 있는 것이 망치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겠다. 어서 괴춤에 있는 것을 꺼내봐라. 예? 아이고, 마님. 살려주세요. 망치 아닙니다.
어허, 이런 놈을 봤나. 당장 이웃집 장세를 불러 치도건을 쳐야 말을 듣겠냐? 아이고, 살려주세요, 마님. 절대 아닙니다. 망치 없어요. 이렇게 발뺌을 하고 변명을 하니 어우동은 얼추 짐작가는 데가 있었지만 내색하지 않고는 더 큰 소리를 쳤다. 그리고는 은장이 앞으로 바싹 다가가 앉더니 네 이놈, 암만 해도 졸경을 치러야 정신을 차릴 모양이구나. 정 그렇다면 내가 직접 확인을 해보마. 그러면서 은장이가 말대답도 하기 전에 한 손으로 밀쳐가면서 괴춤을 훌렁 벗겨내니 눈뜨고 보기 어려운 경치가 나타났다. 홍두깨 같은 거대한 약물이 위아래로 껐덕거리고 있었다. 아이고 뭐니, 이게 뭐야? 아이고, 마님. 살려주세요. 망치 아니잖아요. 은장이는 아예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래, 이게 내 허벅지를 치던 망치란 말이지? 그놈 참 실하게 생겼다. 어우동은 금세 정색을 하고는 두 손으로 은장이의 약물을 만져보기 시작하니 은장이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울상이 된 얼굴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으나 곧 참을 수 없는 신음소리로 바뀌었다. 아이고, 마님. 그러지 마세요. 망치 아닌 거 확인했으면 됐잖아요. 알았다. 네가 망치로 나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증명되었다. 그런데 네 약물이 웅장하니 내가 아픈 곳을 한 군데 더 치료해 줘야겠다. 예? 어디가 또 편찮으신데요? 잔말 말고 이리 올라오너라. 어우동은 보료 위에 눕더니 은장이를 불러서 두 손으로 약물을 끌어다 자기의 옥문에 넣기 시작했다. 아이고, 마님. 저 정말로 죽습니다. 죽어요. 살려주세요. 알았다니까. 그러니 어서 한 군데만 더 치료하면 된다. 이렇게 되니 은장이도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어 죽을 때 죽더라도 당장 욕망이 앞서기 시작하여 어우동이 이끄는 대로 몸짓을 놀릴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부터 은장이는 낮에는 쇠붙이를 뚝딱거리고 밤에는 어우동의 아픈 곳을 치료해야 했다. 하지만 예로부터 낮일은 새가 알고 밤일은 쥐가 안다고 어우동의 행각은 소리 소문 없이 여기저기로 새어나가고 있었다. 그렇게 여드레가 지나면서 온갖 재미를 다 본 어우동은 은장이를 아예 남편 대하듯 하게 되었다. 이때쯤 은장이는 문득 화들짝 놀라면서 정신을 차리게 되어 급히 짐을 챙기고 그간의 삭슬 어우동에게 받아낸 후 달빛이 훤하게 밝아오는 초여름께 살그머니 집을 나와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다. 조선시대 법에 의하면 양반집 유부녀를 간통하면 장형 8, 90대를 맞도록 되어 있었는데 때에 따라선 사형이라 하여 대감에게 맞아 죽는 수도 있었으니 은장이가 야반 도주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든가 어우동의 남편 태강수가 집에 오자마자 집안은 발칵 뒤집혔다. 내 인연. 나 없는 동안 어떤 놈을 집안에 끌어들였다지? 누가 그래요? 왜 죄 없는 사람을 모함하나요? 어우동이 지지 않고 대들었으나 남편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다. 인연이 맞아 죽어야 정신 차리려나? 내 인연? 죽여요, 죽여. 지금도 사는 것만 못하니 죽이라고요. 죽으면 정신 나나요? 이렇게 말싸움으로 다투었으나 태강수는 뚜렷한 증거가 없이 애를 태우는 수밖에 없었다.
사대부의 체면으로 이런 흉악한 소문이 밖으로 퍼져나갈까봐 더 걱정되었다. 할 수 없이 태강수는 위협도 하고 반강제적으로 오월이와 어우동을 친정집으로 보내버렸다. 어우동은 끝까지 무고를 주장하고 소리소리 지르면서 친정으로 가야 했다. 선비의 바지 속에 쥐새끼가. 친정으로 돌아간 어우동은 얼마 동안은 근신을 하는 척 하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여종 오월이와 함께 큰 길가에 집을 얻어 나와서 객주집을 차렸다. 본체가 안방, 윗방, 부엌으로 되어 있고 별채인 객방이 방 2개였으니 그럭저럭 먹고 살만했다. 하루는 저녁 무렵에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던 어우동이 급히 오월이를 불렀다. 오월아, 저기 방금 허우적거리면서 지나가는 선비를 불러봐라. 아마 객지에서 온 것 같은데 웬만하면 이리 모셔라. 이렇게 지시를 하니 오월이가 급히 쟁걸음으로 키가 껑충한 선비를 뒤따라갔다. 선비님, 선비님. 네시오. 아이고, 선비님 천천히 좀 걸으세요. 쫓아오느라 숨이 턱에 찹니다. 아니, 대체 누군데 나를 따라오느냐? 저기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마님께서 잠깐만 보자고 하십니다요. 마님이 네신가? 요 아래 작은 객주집입니다. 오늘 밤 어디 유숙하실 데가 없으면 모셔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뒤따라왔군. 선비는 잠시 망설이더니 한번 가보자고 오월이를 따라 어우동이 있는 객주집으로 들어섰다. 아이고 선비님, 어서 오세요. 어우동이 교태를 떨어가면서 인사를 올렸으나 선비는 무덤덤하게 형식적인 인사를 치르고 들마루에 올라앉았다. 선비님, 시장하신 모양인데 밥상을 먼저 올릴까요? 술상을 먼저 올릴까요? 시장도 하고 술 생각도 나니 같이 올려주시게. 참, 그러시겠네요. 어디 멀리에서 오신 것 같습니다. 마침 저녁 때라 해놓은 밥이 있으니 곧바로 상을 올리겠습니다. 어우동은 선비가 마음에 들었는지 계속 교태를 부리면서 선비의 마음에 들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잠시 후 오월이가 밥상을 들고 오고 어우동은 술상을 들고 왔다. 생각보다 잘 차려진 상차림을 보고 선비는 적이 놀랐으나 별 말 없이 숟가락을 들었다. 평소 별 말이 없는 입이 무거운 선비인 걸 어우동은 알아챘는지 거칠게 인사를 하면서 술 한 잔을 따르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식사가 끝난 후 오월아, 선비님을 객방으로 모셔라. 안방 문틈으로 내다보던 어우동이 오월이에게 말했고 선비는 오월이를 따라 뒤편에 있는 객방으로 안내되었다. 선비는 생명부지의 사람에게 융숭한 대접을 받으니 다소 의아했지만 어차피 객점에서 하룻밤 유숙도 해야 하고 매식도 해야 하겠기에 별다른 생각 없이 벌렁 들어누웠다. 내 돈 내고 사 먹고 자는데 뭐 별다른 일이 있겠어? 아무리 한양 깍쟁이라지만 다 사람 사는 게 내 일반인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잠시 잠깐 잠이 들었는데 인기척 소리가 나서 화들짝 놀라면서 눈을 떴다. 선비님, 벌써 주무시나요? 어느 사이에 어우동이 작은 상에 술병과 안주거리를 들고 방 안에 들어와 있었다. 호롱불도 켜놓았다. 아니, 느닷없이 무슨 일이오? 외간 남자 방에. 참, 외간 남자라 해도 우리 집에 오신 이상 우리 가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객고가 있을 터인데 술 한 잔 더 하시고 주무시라고 술상을 봐왔습니다. 허흠, 그렇긴 하오만 이거 과분한 대접인 것 같소이다. 지금 노잣돈도 넉넉치 않은데 아이 참, 누가 술값 달라고 했나요? 저도 적적하여 술 한 잔 하려던 참인데 같이 대작이나 하시면 되죠. 아, 그럼 그렇게 하시지요. 그런데 바깥 양반은 어디 가셨나요? 보아하니 양반집 부인 같아 보이는데. 아이고, 양반이면 뭘 하나요? 목구멍에 풀칠하기도 어려운데요. 바깥 양반이 있으면 제가 이 짓을 하겠습니까? 저 세상 극락으로 가신 지가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허허, 그러시군요. 당시에 몰락한 양반들도 객점을 운영하기도 하기에 선비는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다. 곧바로 어우동과 선비는 서로 권하며 술잔을 교환하기 시작했다. 선비님, 이렇게 독수공방을 하다 보니 가슴에 응어리진 것이 있나 가끔 여기가 아픕니다. 어우동은 혀가 약간 꼬부라진 말을 하면서 한 손으로 젖가슴을 만졌다. 허허, 그럴 수도 있지요. 정 아프시면 의원에게 가보셔야지요. 아이, 그 정도는 아니라 가끔 여기가 저리듯이 아프다가 가라앉죠. 지금 또 그러네요. 선비님 어서 여길 좀 만져보세요. 어우동은 술상을 옆으로 치우면서 선비 옆으로 바싹 다가가 선비의 손을 잡고 자기의 전무동으로 올려놓았다. 선비는 일순간 당황하여 손을 빼려 했지만 여인네가 아프다는데 무슨 심장병이라도 있나 하고 걱정되어 그냥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말캉말캉한 젖가슴이 적삼으로 느껴졌다. 선비님, 그냥 잊지만 말고 둥글게 위아래로 주물러 주세요. 이러다가 신병 터져서 죽게 생겼습니다. 어우동이 이렇게 재촉하니 선비도 어쩔 수 없이 옆으로 돌아앉아 한쪽 손으로 젖가슴을 만져보아야 했다. 헌데 곧이어 어우동은 벌렁 누워버렸다. 아이고, 취합니다요, 선비님. 이쪽으로 돌아앉아서 양손으로 주물러 주세요. 어우동의 돌발적인 행동에 선비는 술이 깨는지 더 취하는지 자리 분별을 하지 못하고 엉겁결에 양손으로 어우동의 양쪽 젖가슴을 만져주어야 했다. 선비님, 거기 말고 여기도요. 배도 살살 아픈가 봐요. 어우동은 선비의 한 손을 아랫배 쪽으로 내려서 거기를 힘주어 밀어보라고 했다. 선비는 점점 난처해졌지만 달리 빠져나갈 길이 없이 되는 대로 시키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때쯤 갑자기 선비의 배꼽 아래에 엄청난 양기가 몰아치기 시작하여 부풀기 시작하더니 사정없이 위아래로 껄떡대기 시작했다. 선비는 의식적으로 참으려 했으나 그럴수록 약물이 용솟음 쳐서 헐렁한 바지 위로 불쑥불쑥거리니 참으로 난처하였다. 한편 실눈을 뜨고 선비를 관찰하던 어우동은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고 선비의 배꼽 아래를 주시하다가 느닷없이 놀라는 신용을 하였다. 아이고, 큰일 났네. 선비님 바지 속으로 쥐새끼가 들어간 모양이네요. 지금 바지 바깥으로 나오려고 발버둥 칩니다. 예? 그게 아닌데요.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여기서도 다 보이는데. 어우동은 벌떡 일어나면서 쥐새끼를 잡는다고 선비의 바지 위로 약물을 덥석 잡았다. 그놈 잡았어. 예, 그게 아닌데요. 손 놓으세요. 그러나 선비의 말을 들을 어우동이 아니었다. 한 손으로 약물을 잡고 또 한 손으로 괴춤을 풀어 바지를 훌떡 내리고야 말았다. 과연 그것은 쥐새끼가 아니라 하늘을 찌를 듯한 육모 방망이 같은 약물이 껐덕거리고 있었다. 아이고 주모, 그게 아니라니까요. 쥐새끼가 아니라니까. 선비가 말하거나 말거나 어우동은 두 손으로 껐덕거리는 약물을 잡아쥐고는 너야말로 나의 애물이로구나. 선비는 혼미백산하여서 정신이 아득해졌다. 곧바로 선비와 어우동은 한 몸이 되어 별천지로 들어가고 말았다. 이성무라고 알려진 이 선비는 없는 가산 탕진해 가면서 어우동에게 홀딱 반하여 정신을 못 차리게 되었다. 그 당시에 유행하던 남녀간의 정표로 팔뚝에 이름을 새기는 문신이 있었는데 이성무라는 선비도 급기야 어우동의 호림으로 팔뚝에 어우동이라고 새겨두었다가 나중에 대망신을 당했다고 한다. 막대기로 툭툭 치냐? 오라, 오늘 낮엔 옥수 계곡으로 목물이나 하러 가자. 날씨가 뜨거워지는 초여름 아침에 어우동은 옥수 계곡으로 쉬러 갈 모양이었다. 옥수 계곡은 글자 그대로 옥 같은 물이 흘러내린다는 계곡으로 맑고 차가워서 한여름철에는 찾는 사람이 많았다. 예, 마님. 뭐 굿음식거리라도 가져갈까요? 그래야겠지. 헌데 돗자리도 가져가야 하고 복숭아도 가져가야 하고 작은 솥단지, 그릇, 짐이 꽤 될 텐데 계곡을 어떻게 올라가지? 어우동이 잠시 망설이고 있을 때 오월이가 얼른 나선다. 마님, 저 아랫집에 꾀동이를 데려가지요. 그래. 그 생각을 못했구나. 어서 꾀동이를 데려와라. 꾀동이는 9살 먹은 사내아이인데 부침성이 좋아서 툭하면 어우동 집에 놀러 오기도 하고 잔심부름도 하고 어떤 날은 저녁도 같이 먹고 가곤 하였다. 부모님은 남의 집 땅을 부쳐먹고 사는 소작인이다. 잠시 후 꾀동이가 와서 오월이와 함께 짐을 꾸렸다. 꾀동아, 이거 먹을 게 든 보따리인데 네가 들어봐라. 예. 오월이가 하는 말에 꾀동이가 대답하면서 보따리를 들어보는데 좀 무거운 모양이었다. 아이고, 무거워요. 이걸 들고 어떻게 계곡으로 올라가나요? 한 시즌도 넘게 걸어 올라가야 하는데요. 여기에 뭐 들었어요? 가서 점심 먹고 쉬다가 오려고 한다. 작은 솥과 그릇 때문에 무거운 모양이다. 그럼 여기에다 멜빵끈을 메어주세요. 등짐으로 지고 가는 게 훨씬 가벼워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오월이는 급히 멜빵끈을 구해와서 보따리를 얽어매어 등짐으로 만들었고 지가 들고 갈 것도 등짐으로 만들었다. 그러다 보니 기다란 돗자리를 들고 갈 일이 걱정이었다. 오월아, 걱정 마라. 내가 돗자리는 들고 가마. 이렇게 하여 어우동은 곱게 단장한 몸에 전모를 쓰고 돗자리를 들고 길을 나섰다. 그 뒤로 오월이와 꾀동이가 등짐을 하나씩 지고 따라오는데 둘 다 기분이 좋은지 웃고 흥얼거렸다. 초여름 햇볕도 무척 뜨거워서 어우동 일행은 쉬엄쉬엄 한 시즌 반도 넘어서 옥수 계곡 입구에 도착하였다. 얘야, 다 왔다.
이제 어디 쉴 자리나 알아보자. 제가 한번 갔다 와 볼까요? 꾀동이가 가보기를 원하자 어우동은 내심 반가웠다. 여기에서 먹물이라도 할 자리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 사람들이 와서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이었다. 제가 알고 있는 데가 두어 군데 있어요. 거기에 갔다 올게요. 꾀동이는 등짐을 벗어놓자마자 띵 걸음으로 가기 시작했다. 얘야, 꾀동아, 꾀동아? 갑자기 어우동이 연화문 발짝 가고 있는 꾀동이를 불러 세웠다. 거기 네가 알고 있다는데 작은 물 웅덩이가 있느냐? 예, 위쪽으로 올라가면 서너 사람 들어갈 만한 물웅덩이가 있습죠. 냉큼 가보고 오겠습니다. 아참, 먼저 자리를 맡아놔야죠. 그러더니 꾀동이는 다시 와서 돗자리만을 들고 나서다가 자기가 메고 온 등짐도 지고 좋은 자리면 돗자리도 놓고 등짐도 내려놓아서 자리짐을 해놓겠다는 것이다. 마님은 조금 쉬다가 쉬엄쉬엄 올라오세요. 제가 먼저 가서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요. 그래라. 그럼 그렇게 하자꾸나. 어우동과 오월이는 얼마간을 그렇게 쉰 후 발걸음을 옮겼다. 옥수 계곡에 들어서니 생각보다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다. 아직 본격적인 5, 6월 삼복더위가 시작되지 않아서인지 3, 3, 5 짝을 지어 담소를 하고 남정네들은 옷옷을 벗고 목물을 하고 여인들도 머리를 감고 발을 씻는 등 한가로워 보였다. 어우동은 한 시진 정도 굽이친 계곡 옆 산길로 들어서니 꾀동이가 마중 나와 있었다. 마님, 이쪽으로 오세요. 여긴 길도 없어요. 사람들이 잘 몰라서 오지 않거든요. 그러냐? 넌 어떻게 여길 그렇게 잘 알아? 우리 애들이야. 여름철에 할 일 없으면 여기 와서 노는 일이 많죠. 그랬다. 동네 꼬마 녀석들은 여름철이면 여기 옥수 계곡으로 올라와서 물장난을 하면서 하루에를 다 보내고 좀 나이 먹어서 수염이 거뭇거뭇하게 난 녀석들은 골짜기에 숨어서 여인들 목물하는 것을 훔쳐보는 것이 낙이었다. 그렇게 얼마간 올라가는데 계곡물은 저쪽 편으로 흘러서 잘 안 보이는 곳에 들어섰다. 꾀동이 말 맞다나 사람들이 잘 모르고 오지도 않는 곳인 모양이었다. 그때 저편 쪽으로 사람 모습이 언뜻언뜻 보였다. 얘야, 꾀동아. 잠시 쉬었다 가자. 예, 마님. 근데 저편 골짜기에 어떤 남정네가 목물을 하는 모양이다. 네가 가서 살짝 보고 오거라. 내색은 하지 말고. 예, 냉큼 갔다 오겠습니다. 곧바로 꾀동이가 다녀왔다. 거기 어떤 아저씨가 혼자서 목물하려는 모양인지 지금 막 홀딱 벗고 있네요. 그러냐? 아무도 없으니 그럴만하지. 우리가 가는데도 저렇게 잘 안 보이는 데냐? 예, 잘 안 보이는 데입니다. 물 웅덩이도 있어서 물장구도 칠 수 있습죠. 거기다 돗자리도 갖다 놨으니 우리 자리입니다. 그러냐? 아무튼 꾀동이 네가 고생이 많다. 곧바로 어우동 일행은 걸음을 옮겨서 물웅덩이가 있다는 골짜기로 왔다. 큰 바위 아래 또 다른 큰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곳은 내려오다 솟구치는 계곡물이 바위에 부딪혀 여울진 옆으로 물이 잔잔하고 마치 맑은 물을 떠놓은 큰 독처럼 생긴 웅덩이였다. 꾀동이는 그 위쪽으로 평평한 곳을 골라 돗자리를 펴고는 배고프다면서 군음식거리를 꺼내 먹었다. 어우동은 먼저 물에 들어가 세안이라도 하자고 하여
오월이와 어우동이 계곡으로 내려갔고 꾀동이는 저편이 앉아 복숭아를 먹고 있었다. 꾀동아, 이리 와봐라. 예? 예, 복숭아 많이 먹었냐? 예, 맛있습니다. 너 한 가지 심부름 좀 해라. 예, 뭔데요? 뭐 어려운 것은 아니고 아까 요 아래 목물한다는 아저씨를 잠시만 데려와 봐라. 꾀동이는 별말 없이 내려갔다. 잠시 후 물이 뚝뚝 떨어지는 옷을 주섬주섬 걸쳐 입고 건장한 사내가 올라왔다. 단오절에 씨름하던 장정처럼 보이는 다부진 몸집이었다. 부르셨습니까, 마님? 내가 불렀다. 잠시만 기다리거라. 사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고 어우동은 오월이를 불렀다. 오월아, 꾀동아, 예, 마님. 너희들 요 아래 가서 복숭아 먹고 잠시 놀다 오거라. 예, 그러지 않아도 거기 가서 가재 잡으려고 했는데요. 꾀동이가 좋아하고 오월이도 덩달아서 가재 잡기를 원한다. 꾀동아, 가재 잡으면 뭘 하려고 그러니? 가재요? 구워 먹죠. 맛있어요. 어우동의 물음에 꾀동이는 벌써 들떠 있었다. 그렇게 오월이와 꾀동이가 저 아래쪽 계곡으로 내려가서 보이지 않을 무렵이었다. 어우동이 느닷없이 큰 소리를 냈다. 네 이놈, 내가 너를 불렀다. 처음부터 어우동이 호령을 하니 건장한 사내는 어안이 벙벙하여 몸둘 바를 몰랐다. 당시에 양반과 상민의 신분 계급이 엄격한 때라 상민들은 양반들의 말 한마디에 죽으라면 죽는 채라도 하는 세상이었다. 그렇다고 양반이라고 무슨 패를 차고 다니면서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겉모습으로 짐작하는 수밖에 없었다. 네 이놈, 네가 무슨 마음을 먹고 아녀자 목물하는 것을 훔쳐보았느냐? 예? 아닙니다. 아니에요. 전 올라오자마자 이 아래서 혼자 목물을 하고 있던 중입니다요. 아니긴 뭐가 아니냐 이놈아. 내가 목물을 하는데 저쪽 구석에서 힐끔거리던 것이 네가 아니고 누구란 말이야. 보아하니 지금 이 골짜기에 남정네라고 너밖에 없느니라. 아이고, 마님. 그래도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런 놈을 봤나. 내가 남종을 2명이나 데리고 와서 저 아래서 목물을 하라고 했는데 그 2놈에게 죽도록 맞아볼 테냐? 예? 아이고, 마님. 전 죄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급기야 사내는 무릎을 꿇고 울먹거리면서 애원을 했다. 이런 놈을 봤나. 애꾸도 아니고 장님도 아니고 2눈이 멀쩡한 놈이 아무것도 보질 않았다니. 내 이놈 정말 따끔한 맛을 봐야겠구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뭐든지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사내가 애걸복걸하니 어우동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입을 열었다. 그럼 내가 묻는 말에 바른 대로 대답하렸다. 만약 거짓이면 맞아 죽을 줄 알거라. 예, 마님. 전 아무것도 안 보았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 떨어지듯 젊은 사내는 안절부절 못하였다. 네 직업이 뭐냐? 생업이 뭐냔 말이다. 농사꾼입니다. 남의 땅 부쳐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이 모내기 철이라 하루에가 짧게 바쁜 날인데 넌 어찌하여 한가하게 여길 왔느냐? 예, 마님. 어제까지 모내기 다 하고 오늘 짬을 내서 올라왔습니다. 품앗이도 없느냐? 그것도 다 해주었습니다. 정말입니다.
모내기 다 하고 오늘 벼르고 별로서 목물하러 올라왔습니다. 어우동은 이런저런 말로 젊은 사내를 떠보았다. 네, 이놈. 내 눈에는 아무래도 네가 주변을 살피다가 아녀자를 겁탈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니라고 하니 믿어보마. 내가 이런 것을 미리 방비하느라고 남종을 미리 저 아래에 있게 한 것이다. 예, 마님. 당연히 그러셔야죠. 근데 여기 옥수계곡에서 누가 겁탈당했다는 소리는 아직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요. 허라? 어느 년이 나 겁탈당했소 하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든? 이런 어리석은 놈아. 아이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무고를 주장하니 일단 믿어보마. 대신 내가 너 때문에 목물을 제대로 하지 못했으니 네가 좀 거들어줘야겠다. 예? 무슨 말씀이시지요? 더 이상 알 것도 없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어우동은 적삼을 풀어 어깨를 다 드러내놓으니 목덜미와 어깨에 배곡같이 하얀 살결이 눈이 부실 정도였다. 네가 농사꾼이라니 힘께나 있을 터이니 여기 양 어깨를 주물러 안마를 좀 해보거라. 예? 아이고, 마님. 남들 눈에 띄면 진짜로 맞아 죽습니다요. 다른 것을 시키세요. 참말 많다. 여기 올 사람 볼 사람 없다. 어서 어깨를 주물러 봐. 젊은 사내는 엉거주춤거리면서 어우동의 등 뒤로 와서 두 손으로 어깨를 주무르기 시작했다. 사내는 난생 처음으로 말캉거리고 보들보들한 여자의 어깨살을 만지작거리자니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렸다. 그래, 거길 그렇게 꾹꾹 눌러가며 주물러라. 그 아래 날개죽지 뼈 근방도 주물러라. 사내가 몸둘 바를 몰라가며 식은땀을 흘리면서 주무르기 시작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농사일보다 훨씬 더 힘든 모양으로 숨을 가쁘게 내쉬고 있었다. 힘드냐? 아니요, 괜찮습니다. 날이 더워지는 모양이네요. 그럼 거긴 됐고 일어서서 머리 위 정수리를 엄지손가락으로 세게 눌러라. 거기가 백회혈이라는 혈자리인데 두통에 좋다고 한다. 예, 마님, 그렇군요. 저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요. 사내가 일어서서 양손 엄지손가락으로 어우동의 머리 정수리를 누르기 시작하는데 자꾸 아랫배 쪽이 후끈거리면서 달아오르기 시작하더니 걷잡을 수 없이 약물이 솟구치기 시작했다. 사내는 엉덩이를 오리처럼 쑥 빼면서 어우동의 머리를 만지작거려야 했다. 등 뒤에 툭툭 치는 것이 뭐냐? 손으로 만지라고 했지 막대기로 건드리라고는 하지 않았다. 이 말에 사내는 깜짝 놀라며 엉덩이를 더 빼어냈다. 예, 마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어우동은 알면서도 짐짓 모르는 채 머리를 주물러라, 이번에는 어깨를 주물러라, 등을 주물러라 하고 주문을 하니 사내는 온몸에 땀을 흠뻑 적셔가면서 어쩔 줄 몰라 했다. 힘들다는 것이 아니라 맥도 모르고 솟구쳐 이리저리 치대는 약물 때문이었다. 그때였다. 느닷없이 어우동이 돌아앉으면서 소리쳤다. 네 이놈! 아까부터 막대기로 치지 말라고 했거늘 막대기로 나를 때려 눕힐 참이냐? 어우동은 호령을 하면서 서 있는 사내의 괴춤을 한 손에 훅 하고 잡아당기니 아뿔싸 그곳엔 계곡에 없는 기암이 기세등등하게 버티고 나타났다. 사내는 서 있고 어우동은 앉아 있었기에 장대한 기암은 어우동 바로 코앞에서 껐덕거리고 있었다.
어우동은 두 눈이 화등잔처럼 커졌고 사내는 몸둘 바를 몰라 엉덩이를 뒤로 빼려 하였다. 아이고, 마님, 막대기 아닙니다. 어머나, 막대기는 아니다만 네 약물이 매우 장대하구나. 사내가 몸을 뒤로 빼려 하자 어우동은 손으로 약물을 잡아 끌었다. 그놈 참 실하게 생겼다. 어디다 써먹은 적이 있느냐? 아이고, 마님, 살려주세요. 어서 놔주세요. 어디다 써먹은 적이 있느냐고 묻지 않느냐? 아직 돈 없어 장가도 못 갔습니다. 아이고, 아파라. 터질 듯하네. 총각이라는 말에 어우동은 내심 크게 기뻐했으나 애써 위엄있게 말을 했다. 내가 한 군데가 또 편치 않은 곳이 있으니 그걸 마저 치료해 준다면 아무 말도 안 하겠다. 알겠느냐? 예, 어서 말씀하세요. 곧바로 어우동은 돗자리 위에 벌렁 눕더니 치마를 들치고 사내의 약물을 자기의 옥문으로 이끌었다. 사내는 거의 비명을 지르다시피 하면서 살려달라고 애걸을 했으나 어우동은 더 이상 사내의 말을 듣지 않고 바깥 손님을 내실로 이끌고 들어갔다. 이에 어우동은 저절로 신음소리가 나고 바깥 손님은 처음 들어가 보는 내실인지라 괴로운지 흥에 겨운지 이제껏 내보지 못한 소리가 저절로 나왔다. 아이고, 엄니. 나 죽어요. 아이고. 사내는 죽을 듯이 작은 소리로 비명을 지르고 있었으나 이미 머리로 통제하긴 틀렸다. 어우동이 이끄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움직여야 했다. 마님 제발 살려주세요. 이러다가 누가 보면 전 죽은 목숨입니다. 이 아래에 남정도 있다는데 느닷없이 올라오면 어떡하나요? 제발 살려주세요. 한창 흥이 오르는데 사내가 자꾸 움츠리고 있으니 더 이상 흥이 오르지 않아 어우동도 감질이 났다. 그러냐? 그런 걱정 안 해도 될 터인데. 그런데 아직도 내 몸이 시원찮다. 그럼 저리 물속으로 들어가 보겠느냐? 거긴 여기보다 잘 안 보인다. 차라리 그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어우동과 젊은 사내는 작은 물 웅덩이로 들어가서 선체로 거사를 치르기 시작했다. 아니, 어우동의 아픈 옥문을 치료하기 시작하였다. 어우동의 응응 하는 감창 소리와 사내의 으윽으윽 하는 힘쓰는 소리와 철버덕거리는 소리가 요란했지만 우르륵 쿠르쿠릉 쭈르륵 퐁퐁 하는 계곡 물소리에 묻혀서 들리지 않았다. 아무튼 어우동의 미모도 출중했지만 그녀의 옥문 속에는 문어다리 빨판 같은 것이 있었는지 한번 그 맛을 본 사람은 자기가 극락정토로 가는 것인지 지옥으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갈 때까지 가다가 끝내 인생 파국을 맞게 되었다고 한다. 어우동이 소박을 맞아 이렇게 오월이란 여정과 객점을 운영해도 그녀의 신분은 여전히 양반이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혼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여전히 태강수의 아내요 종사품 해인의 지위가 유지되는 귀부인 신분이었던 것이다. 이후로 어우동은 지위와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여러 남자들을 만나기 시작하였다. 사헌부의 도리인 오종년이라는 사람과 사통하고 육촌 시아주버니, 팔촌 시아주버니, 종실 방산수, 그 외에 여러 왕족들과 과거 급제자 홍찬 등 양반을 비롯하여 상민과 노비를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두루두루 사통을 하면서 여러 남자들의 팔뚝에 자기 이름인 어우동을 문신케 하였다. 어우동의 방탕함이 이러하니 온 장안은 물론이고 급기야는 성종의 귀에까지 들어가
그녀와 사통한 사람을 색출하라는 엄명이 내렸다. 그리하여 고문을 받고 폄직되고 먼 곳으로 귀양간 자가 수십 명이며 죄상이 드러나지 않은 자 또한 많았다. 생원 이승원이란 자도 연유자로 몰려 형장을 맞았다. 내 죄는 원통하니 만일 하늘에 영험이 있다면 이변을 보여주소서. 그는 억울하게 누명 쓴 것이 너무도 원통하여 하늘을 우러러 통곡했다. 그랬더니 갑자기 검은 구름이 일어나 폭풍우가 쏟아지고 우박이 후두둑거리면서 떨어지며 우레와 벼락치는 소리가 천지를 뒤흔들어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미 고문을 받고 승복한 뒤였으므로 죄를 면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조간과 선비가 무수히 죄를 입게 되자 그 원인이 된 어우동이 죄를 면할 수는 없었다. 의금부에서 그녀의 죄를 아뢰니 성종은 재상들을 모아놓고 의논하게 하였다. 법으로 죽일 죄는 아니니 먼 곳으로 귀양 보냄이 마땅합니다. 그러한 음녀는 어디 간들 그 짓을 안 하겠느냐. 아무리 사족이라도 죽여서 풍속을 바로잡는 것만 못하니라. 이렇게 성종은 재상들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사형시키도록 명령하였다. 왕조실록 성종 11년 10월 18일 조에 의하면 어우동은 여종과 함께 교형을 당하였다. 이에 따라 그녀를 거쳐간 사람들이 왕실, 대신, 선비, 유생, 노비에 이르는 다양한 계층의 남성 12명이 오명을 남겼을 뿐 아니라 미뢰하는 과정까지 소상이 밝혀진 조사 기록이 올라 있다고 하는데 그 외에 조사되지 않은 일반 백성들도 많았다고 하였다. 네, 정혁종 작가님의 어른들을 위한 야한 옛날 이야기 어우동의 방탕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도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책방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